여기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고 일본이 최고라고 여기는 일본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이러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국영방송국의 수석 정치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다케다 히로시입니다. 30년 넘게 아시아 정치 문제를 분석하고 논평해왔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불과 1년 전에 찾아왔네요. 그동안 저는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국제관계의 변화를 지켜봐왔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부침을 분석하고 일본의 우월성을 설파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끝자락, 도쿄 시부야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딸 미사키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찾았죠. 평소 바쁜 일정 탓에 딸과의 저녁 식사는 몇 달 만이었습니다. 미사키는 여느 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 대신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어요. 프랑스 요리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미사키가 직접 예약한 이 레스토랑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딸의 이야기를 기다리는데 미사키는 메인 디시가 나오기도 전에 입을 열었죠. 그 자리에서 미사키는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이야기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제가 그것도 한국인과 사돈을 맺는다니요.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와인 잔을 너무 세게 움켜쥐었나 봅니다. 잔이 흔들리며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살짝 흘렀어요. 저는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방송에서 수없이 지적했던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적 한계, 문화적 폐쇄성을 거론하며 딸을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미사키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한국의 약점들이 현재는 장점으로 바뀌었다고 반박하더군요. 특히 그녀가 언급한 남자친구 이준혁은 AI 분야의 신예 연구원으로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스타트업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자신도 한국의 대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 제 딸이 이미 한국에서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더군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는 미사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늘 자신있게 주장하던 제 견해들이 흔들리는 듯했죠. 하지만 3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딸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고 미사키는 제 뜻을 거스르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제 편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하필이면 제가 그토록 비판하던 한국에서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3개월. 미사키의 결혼식이 있던 날, 저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홀로 한국으로 떠났고 일주일 뒤 돌아온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달라진 것을 느꼈네요. 당신이 꼭 봐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미사키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사위. 이준혁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났고 예식 내내 미사키의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사무실에서도 자주 한국 뉴스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사는 나라의 동향이 궁금해서였지만 점차 제 시선을 사로잡는 기사들이 늘어났어요. 서울 곳곳에 들어선 첨단 연구단지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약진이 연일 화제였죠. 무엇보다 이준혁이 일하는 AI 연구소가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는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려 할 때마다 젊은 PD들은 한국의 급격한 발전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내밀었죠. 매주 목요일 편성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은 더 이상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한국의 최신 기술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후배 PD의 발표에 온 회의실이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그 중에는 이준혁의 연구소가 개발한 의료 AI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제 사위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렸어요. 주말마다 화상통화로 근황을 전하던 미사키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서울의 번화가에서 찍은 사진이나 한국 회사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소식도 더 이상 오지 않았죠. 그저 명절 때 짧은 메시지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더니 어느 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손주가 생기면 우리말로 된 동화책도 읽어주고 싶어서요라는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송에서 날선 비평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미사키의 웨딩드레스 차림이 떠올라 말끝이 자꾸 흐려졌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옛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미사키가 어렸을 적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 첫 자전거를 탈 때 제가 뒤에서 잡아주던 순간, 대학 입학식 날 자랑스레 찍은 사진. 그 시절 제가 미사키에게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꿈을 믿으렴. 아빠는 내가 하는 선택을 언제나 존중할 거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은 그날처럼 별이 총총했지만 딸과 함께 별을 세던 그 행복한 시간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도쿄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방송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침이 심해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아내가 결국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네요. 도쿄대학병원 검사실의 하얀 조명 아래 의사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케다 씨, 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그 순간 귓가에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3기 말의 폐암이라는 진단.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문득 미사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결혼식 사진 속 그 환한 미소가 제 기억 속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딸의 번호 앞에서 손가락이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던 딸에게 이제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진단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사키에게 연락해야 해요. 준혁 씨가. 그 아이가 연구하는 분야가 의료 AI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하던 한국의 의료기술에 기대자는 건가요?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어요. 이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예요. 우리에겐 당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과 도쿄의 밤하늘은 같은 별들로 빛나고 있겠죠. 문득 제 사위가 개발했다는 AI 의료 시스템이 궁금해졌어요. 방송국 후배들이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 특히 AI를 활용한 암치료 성공률이 놀랍도록 높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제 허락도 없이 미사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 오빠가 연구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생명과 자존심,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 사이에서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초였습니다. 미사키는 준혁과 함께 저희를 마중 나왔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순간 미사키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의 첫마디였죠. 처음 듣는 사위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어요. 그는 바로 제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제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일본 병원의 진단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우리가 향한 곳은 판교에 있는 AI 의료센터였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자신이 개발한 AI 치료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전 세계의 암 치료 데이터를 분석해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아버님과 비슷한 케이스들의 성공 사례가 꽤 있어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첨단 의료 단지가 보였고 거리마다 젊은 연구원들의 활기가 넘쳤죠. 방송에서 수없이 비판했던 그 도시가 지금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센터에 도착하자 준혁의 동료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모두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들이었지만 세계 각지의 의료학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더군요. 다케다 선생님의 치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예의 바른 인사에 고개를 숙이는데 문득 방송에서 했던 제 말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검사실에 들어서자 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혁은 제게 착용할 웨어러블 기기를 건넸습니다. 이 기기가 24시간 아버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AI의 데이터를 전송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조정할 수 있죠. 일본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미사키는 제가 검사받는 내내 곁을 지켰어요. 딸의 손을 잡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 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네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꼭 이겨낼 거예요. 미사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거부하던 한국 땅을 밟고 그토록 불신하던 사위의 손에 제 생명을 맡기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편견의 벽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제 생명을 구할 희망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의료센터에서의 첫 치료를 마치고 미사키와 준혁은 저희 부부를 그들의 새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음성 인식으로 층수가 자동 입력되더군요. 현관문은 생체 인식으로 열렸고 집안의 모든 시스템이 AI로 제어되었습니다. 아버님 방은 이쪽입니다. 준혁이 안내한 방은 병원 시스템과 연동된 스마트 침대가 있었어요. 침대의 센서가 수면 상태를 분석해서 아버님의 치료 데이터에 반영됩니다. 제가 평소 방송에서 비판하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제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활기찼어요. 놀라웠던 건 골목 깊숙한 곳까지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고 작은 가게에서도 첨단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죠. 여기는 현금이 필요 없네요. 아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점심때는 근처 식당에 들렀는데 로봇이 서빙을 하더군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로봇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이뤄졌어요. 옆 테이블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오후에는 준혁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스타트업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건물에 있었는데 세계 각국의 연구원들이 모여 있더군요. 저희 팀에는 15개국 출신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준혁의 말에 새삼 놀랐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나라였는데 이곳은 마치 실리콘밸리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연구소 한켠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제가 묻자 준혁이 웃으며 답했어요. 다음 세대 의료 AI 시스템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유전자 정보까지 분석해서 더 정확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녁이 되자 퇴근하는 직원들의 물결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사이로 자율주행 버스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역 앞 광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고 그 아래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펼치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 들른 편의점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결제와 물품 관리를 돕는 로봇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서울의 일상인가요? 제 질문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토록 비판하던 이 도시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바꿔야 할 것은 병이 아닌 제 고정관념인지도 모르겠네요.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의료센터의 담당 주치의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교수였어요. 다케다 선생님의 치료에는 준혁 박사가 개발한 최신 AI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수백 명의 말기암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어요. 치료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변했습니다. 제 폐 상태가 3D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보여졌고 AI가 분석한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환자의 모든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약물의 투여량부터 방사선 치료의 강도까지 모든 것을 환자의 상태에 맞춰 최적화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AI가 제 유전자 정보와 생활 습관까지 고려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AI가 일본에서의 치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준혁이 가리키는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죠. 이런 식의 정밀 의료는 일본에서도 시도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묻자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이 시스템의 특별함을 실감했어요. 기존의 항암 치료가 환자를 극도로 지치게 했다면 이 맞춤형 치료는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종양의 크기가 벌써 12% 줄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에 의료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AI의 의사결정 과정도 상세히 설명되었죠.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준혁의 설명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은 미국의 의료진들이 이 시스템을 견학하러 왔더군요. 한국의 의료 AI가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감탄 섞인 말을 들으며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치료실에서 나오는 길에 준혁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사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죠. 제 어머니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님이 누군가의 가족이 이 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자고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벚꽃이 피어나는 이 도시에서 제 몸과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늘 비판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제 몸의 변화만큼이나 마음의 변화도 컸습니다. 매일 아침 미사키가 가져다주는 한식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아버지, 이건 웰빙 건강식이에요. 우리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특별히 추천해 주셨어요. 의료진들의 태도에서도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를 다루면서도 환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폈어요. 다케다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주치의의 첫마디였죠. AI가 제시하는 차가운 데이터와 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저녁 제 병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치료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차츰 대화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일본 문학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아버님께서 방송에서 인용하신 나스메 소세키의 구절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말에 놀랐어요. 제 방송을 그렇게 관심 있게 봤다니. 미사키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제가 반대했던 결혼 상대를 선택한 반항아가 아닌 성숙한 전문가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의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영상으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딸을 보았는지 깨달았죠. 아빠, 이거 보세요. 어느 날 미사키가 들고 온 태블릿에는 제 이름이 적힌 논문이 떴습니다. 준혁의 연구팀이 제 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님의 케이스가 다른 암 환자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휠체어를 밀어주는 준혁의 손길은 참 조심스러웠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 연구소의 새 지사예요. 이제 미국과 유럽의 환자들도 이곳에서 치료받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첨단 건물들이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일본의 방송국에서 취재팀이 옵니다. 준혁의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네. 아버님의 치료 성공 사례를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하던 것들이 이제는 제가 증언해야 할 진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미사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이제 방송에 출연할 생각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 제 대답에 미사키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 속에 살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는지를. 그것은 단순히 제 병이 나아진다는 희망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더 큰 희망이었습니다. 치료 경과가 좋아지면서 의료진은 제게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준혁이 제안한 첫 번째 장소는 뜻밖에도 서울의 디지털 도서관이었어요. 아버님의 방송 자료들이 여기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지난 30년간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문화적 성취를 깎아내렸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런 자료들을 왜 보관한 거죠? 제 물음에 준혁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배우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시설에서 젊은 연구원들은 쉴 새 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기술이 세계 스마트폰의 심장부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제 방송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네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센터였습니다. 수소전기차부터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미래 교통의 청사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작년에만 세계 45개국에서 연구원들이 이곳을 견학했습니다. 안내원의 말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죠. 저녁에는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어요. 이곳에서는 20대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한국의 과거 모습만이었구나.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한 고등학교를 지나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도서관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요즘도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나요? 제 질문에 미사키가 답했어요. 아니요, 아빠. 저건 직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이에요. 이곳에서 AI와 빅데이터를 배우고 있죠.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써온 방송 원고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어요.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들, 근거 없는 비판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준혁이 조용히 다가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박사과정 시절 찍은 사진입니다. 실패한 실험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겪는 실패가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준혁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무시했던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미사키가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왜 준혁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곳에는 단순한 발전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친 날, 의료진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케다 선생님, 폐암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도쿄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국영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복귀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즉답을 피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님,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준혁이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잘못된 방송을 해왔어. 시청자들에게 편견을 심어준 거지. 제 말에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진실을 전하시면 어떨까요? 아버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한국의 모습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치평론가의 변화된 시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곧 제 이야기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의료기술로 새 생명을 얻은 이야기, 첨단 기술의 현장에서 목격한 젊은이들의 열정,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까지. 특히 준혁의 AI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일본의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본의 여러 병원에서 문의가 쇄도했어요. 준혁의 연구소는 곧 도쿄에 분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미사키는 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해 한일 기술 협력의 성공 사례들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아빠, 이제야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국영방송국에도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더 이상 자극적인 비판이 아닌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요. 다케다 선생님의 변화된 시각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편성국장의 답변이 돌아왔네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저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을 구한 것은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의 기술이었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울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요. 준혁의 연구소에서는 젊은 일본인 연구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제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혁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장인어른이라는 호칭이 가슴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서재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가 쌓여갑니다. 이번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기로 했어요. 제목은 편견을 넘어 미래로. 이 책이 양국의 새로운 이해와 협력의 다리가 되길 바라면서 매일 밤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서울. 미사키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 첫 손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준혁의 AI 의료 시스템은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WHO에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렸죠.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아버님의 치료 사례가 결정적인 데이터가 되었으니까요. 준혁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쿄에서는 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이 방송은 한국과 일본의 기술 협력 성공 사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다케다 선생님의 변화가 신선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미사키가 일하는 회사는 이제 준혁의 의료 AI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총괄 파트너가 되었다고 해요.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아빠, 우리가 만드는 변화를 보세요. 이제는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잖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닌 편견 없는 마음의 중요성이었다는 걸요. 얼마 전에는 준혁의 연구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젊은 의과 대학생들이 모여 AI 의료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국적을 넘어 서로를 배우고 존중하는 모습에서 제가 꿈꾸는 새로운 아시아의 모습을 발견했죠. 이제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생활합니다. 두 도시가 모두 제 삶의 일부가 되었네요. 서울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도쿄에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죠. 가끔 제 과거의 방송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부끄러움조차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달이면 손주가 태어납니다. 아내는 벌써 한국어 동화책을 사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겠죠.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랬듯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1년 전 그 병원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떠오르네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 몸의 병보다 더 큰 병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 제 이야기가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